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167화 세숙공신입니다. 세금세, 징수할세, 이걸숙, 바칠공, 세신입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익은 곡식에 세금을 매기고 이 햇것을 바친다, 곡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관리가 이 논밭의 작물을 헤아려서 이 세금을 매겼으며 백성들은 수확한 핵곡식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백성에게 징수하는 걸 말하고, 이 공이라는 것은 이 백성이 나라에 바치는 걸 말합니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세금으로 낸 핵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보통 3년 정도 보관하고 전쟁과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고를 관리하는 건 좀 큰일이었습니다. 이 곡창을 유지하다 보면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습기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쥐가 또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은 곡물이 몽땅 타버리기도 하고 습기가 들어서 많은 곡물이 썩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쥐에 의해서 소모되는 곡물의 양은 항상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보관하는 동안 이 없어지는 곡물의 양을 이 자연 모손 숫자라고 부르는데, 이 쥐를 소모하는 자, 즉 모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 은나라의 조법보다 좋은 것은 없고 하나라의 공법보다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라 공법은 여러 해 동안 평균한 수확량을 징수하는 방식이라서 흉년이 들어도 이 징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은나라 조법은 백성들이 이 공전에서 함께 농사를 짓도록 한 후에 그 수확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백성들은 이 공전의 수확물 중 일정량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 은나라나 이 하나라, 그 뒤에 주나라에서 매기는 통상 수확물의 양은 세금의 양은 이 수확물의 약 10% 1할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조세 제도는 수당 때 이 조용조라는 이 세법이 정착이 됩니다. 이 조는 토지에 매기는 것이고 이 용은 사람에게, 그리고 조는 가구에 매긴 세금입니다. 이 토지에서 나온 곡식으로 세금을 내고 성인 남자들은 일정 기간 이 역사에 부역해야 했으며 이 가구수에 따라서 토사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고려와 조선의 이 기본적인 조세 체계가 되기도 합니다. 조용조의 기본 바탕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이 균전제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당나라 중기에는 이 어려움을 처합니다. 그때는 전란으로 국가 권력이 약해지고 지방 권력이 득세하면서 전란으로 힘든 농민들이 이 나라와 이 지방 권력의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토지를 버려버리고 지방 호정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자 이 조용조의 토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세수를 바로잡고자 이 당나라 중기 때 다시 양세법이라는 이 법이 등장합니다. 양세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양세법은 여름, 가을 두 번 부과된다 해서 이 양세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유한 호족들의 이 세금 세수가 늘고 이 가난한 이 백성들의 이 세금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가 양세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세법부터는 이 농사가 아닌 상업활동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금세, 징수할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벼화자와 여기 깃불태 또는 깃발 열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보통 국가 체계가 완성되고 나서 매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족 사회를 기반으로 했던 이 각골자에서는 이 세금이란 자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골자를 그대로 따르면 이 금문에서도 세금 관련 자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전부터는 이 세금에 관한 자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깃불태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팔을 뜻하는 이 여덟 팔자, 그리고 제문을 읽는다는 이 형형자의 합자입니다. 이 자는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한 의미와 이 두 팔의 조합이기 때문에 기뻐서 고함치는 형태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고함치는 형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대단히 기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르게는 이 두 팔로 이 옷을 벗는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바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합해져서 이 폭정을 물리치고 새 임금으로 바꾸니 매우 기쁘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의 영토를 뜻하는 여기 흑소자가 이게 추가되면 이게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이 무너질 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금세는 이 벗기다는 의미의 이 바꿀태와 이 벼자의 합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곡물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하상주 시대에는 수확한 곡물의 약 10%를 드러내 세금으로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한 이자는 수확한 곡식을 들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하여 이 기뻐할 열자로도 역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바꿀태의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그런 뜻과 이 벼의 이 갈색의 의미가 합쳐져서 이 갈색 상복으로 갈아입다는 뜻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수의수라고도 하고 또는 이 상복을 갈아입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이 벼를 수확하는 것으로도 보았는데 이는 앞선 이 피집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즉, 이 벼를 이 날카로운 뭔가로 이렇게 수확한다, 벤다는 의미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깃불태는 그 의미 때문에 이 날카로울 예로도 불리웁니다. 즉, 이 벼를 이 베는 날카로운 기구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금세와 비슷한 한자로는 이 조세조가 또 있죠. 이 자는 역시 벼화자와 도마조의 합자입니다. 이 도마조의 각골 자형을 보시면은 고기를 쓸어 올린 이 나무판을 그린 자가 이 도마조입니다. 따라서 이 조세조는 이 살과 고기를 뜻하는 자형입니다. 즉,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도마조가 또 생김새가 디주 혹은 또 이 가마니를 닮았다 해서 이 자는 이 살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의미로 이 살저라는 또 다른 뜻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이글숙입니다. 이 자는 여기 누구 숙자와 불화자의 여기 변형이 연하발의 합자로 되어 있으며 이 자 역시 소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이 자가 원래 이글숙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글숙의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큰 집이 있고 이 두 손을 공손히 들고 있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사당에서 이 기둥을 묻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또한 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묻다는 이런 의문의 의미와 신에게서 뭔가 배우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나중에 점차 배우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문에서는 이 높은 집을 뜻하는 이 높을 고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아래에 여자아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배우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옆에 어른이 이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집은 이 배우는 학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배우다, 익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은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해서 여물다, 숙련되다, 무르익다 등의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르익다는 뜻은 이 날고기를 불에 익히다는 의미도 생겨났습니다.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이 날고기를 뜻하는 이 양양자가 아래 추가됩니다. 양은 제사에 올렸기 때문에 이 큰 집은 사당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익히다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위해서 나중에 이 소전 이후에 이 양양자 대신에 불에 익힌다는 의미로 여기 불화자 연화발이 밑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이 자형이 나중에 소전을 거치게 되면서 이 불에 익힌다는 의미로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우리말 익히다의 용법과 비슷합니다. 이 천자문 익히기라고 하면 배움을 뜻하고 이 갈비살을 익히다는 불에 굽는 것을 뜻하니까 이 각골 자연과 우리말과의 연관성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 이걸 숙은 이 모르는 것을 묻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누구, 무엇, 어느 것 등과 같은 이 의문사로도 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숙으로도 이게 사용되고 있는 자가 이 이글숙입니다. 이글숙은 원래 배우는 장소도 이렇게 가리키는 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소전에서는 이 장소를 뜻하는 이 흑도자가 아래 추가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흑도자가 추가된 것이 이 배우는 장소를 뜻하는 이 걸방숙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소전에서 잠시 변해 보이는 이 손수자와 이 몽기자, 손수자와 몽기자의 합은 사실은 잡을극입니다. 이 형태는 이 잡을극이죠. 이 형태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대부분 이 둥글환 형태로가 됩니다. 그런데 둥글환의 소전 형태는 또 이자가 아닙니다. 둥글환이라는 것은 이 두 손을 이 바닥에 늘어뜨려서 이 등을 이게 둥글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앞서 배운 이 배울 심을 예의 그 경우에서도 잡을극 이 우측 변에 있는 이 잡을극은 현대체에서는 이렇게 둥글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는 바칠공입니다. 이 자는 위에 장인공과 아래 조개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곡물이나 세금에 관련된 자형은 이 소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자형 역시 기존 자형들을 응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인공은 이 목수가 사용하는 도구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네모난 석기에 이 손잡이가 달린 이 돌달구를 닮아 있는데 이는 집을 짓기 전에 땅을 다지던 이 중량 기구였습니다. 건무는 이 목수가 허리춤에 갖고 다니던 이 손칼 또는 쇠를 다루는 이 모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토폴로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따듬어지게 됩니다. 장인공은 그래서 그 의미가 장인의 뛰어난 솜씨 등을 의미합니다. 조개패는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던 이 만호조개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가 생긴 동북아시아 화가 중류에서는 바닷가에서만 나는 이 만호조개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화폐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호조개를 그린 이 조개패는 이 재물을 나타내는 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칠공은 이 나라에 바치는 곡물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곡물은 매우 특별하고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솜씨를 뜻하는 여기 장인공과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를 합쳐서 이 뛰어난 특산품을 나타내는 자가 이 바칠공이 되겠습니다. 바칠공은 나라에 바치는 이 물품은 최상품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그 의미가 곡물, 뛰어난 물품, 잘난 체 하다, 이바지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쇠신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좌측에 이 친할친과 이 도끼근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매울 신자, 그리고 아래 요 나무 목자, 그리고 도끼근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할친의 원자 형태는 바로 요자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매울 신자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눈이 부각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에 찔린 이 부위를 이 눈으로 가까이 살펴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가까이 하다는 의미가 나중에 친하다는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자문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울신의 각골 자형은 이 날카로운 가시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에서 이렇게 끝에 화살표는 지금의 정의와 똑같이 움직이는 방향 또는 찌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도끼근에서 날 끝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매울신은 이 아래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 가시로 이 아래로 찌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건문으로 가면은 이 자는 넓은 손잡이를 가진 이 날카로운 이 송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송곳은 문신을 새기던 이 도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울신은 이 가시에 찔린다는 것을 의미하여 괴롭다, 맵다, 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끼근은 신석기 시대 이 돌도끼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끝에 화살표가 있어 이 날끝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건문은 그 의미가 형태가 확실치 않으나 이 좌기, 이게 좌기입니다. 좌기로 이렇게 홈을 파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도끼, 좌기, 자르다, 다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도끼는 항상 묵직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되니까 이 좌기 하나의 무게 약 600g을 한 근으로 일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송곳을 뜻하는 이 신자와 이 도끼건 그리고 나무목의 조합은 이 매울신, 이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날카롭고 도끼 같은 걸로 이 나무를 이게 쪼고 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이 뗄나무, 뗄감을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 이 기구들로 이 나무를 뭔가 따듬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점차 새로운 것을 만들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새로운, 처음, 새롭게 하다, 새해 등의 의미로 다양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원래 이 자의 뗄감이라는 그런 의미는 이 자형에 이 풀조자가 추가되어서 섭신자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섭이라고 하면은 불에 타는 이 재료를 섭이라고 하는데 섭신은 이 뗄나무, 뗄감, 잡초, 나무를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많이 하러 다녔는데 그 기억이 새삼 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세숙공신 즉 익은 곡식에 이 세금을 매기고 햇끝을 곡물로 바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용조는 이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이 조세 제도였습니다. 토지에 부과하는 이 조, 이 정남에게 부과하는 용, 이 가구에 따라 부과하는 이 조로 구분됩니다. 조선 세종 때는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의 등급을 나누는 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등을 시행해서 이 과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전분 6등법은 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매기고, 연분 9등급은 풍년과 흉년을 9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자동 부과한
이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광해군은 우리에게 폭군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대동법이라는 훌륭한 조세제도를 처음 실시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대동법은 가구별로 부과된 세금을 토지별로 부과한 제도입니다. 즉 이전까지 마을의 호구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집만 있으면 대주주나 소장농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으로 토지의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땅이 많은 양반지주 부담은 느리고 일반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줄이게 됩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만 실시되었고요. 효정에 이르러서 김육, 이 조익 등의 주장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또한 대동법에서는 이 곡물도 이 살로 내게 해서 이 국가에서 필요한 이 곡물들은 공인이 이 구입해서 나라에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 활동에 의한 유통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약해지면 조세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조선 후기 동학혁명을 비롯한 이 밀란이 일어난 까닭이 탄간오리들의 가혹한 증세 때문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